네, 출발된 사이트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큰 폭의 하락세, 폭락세가 나타났던 만큼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현재 구간에 있어서의 긴급 진단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딜사이트S 이정호 전문가,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두 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현재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 쪽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곤 있지만 본장에서는 역시나 2~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패닉셀이 어떻게 좀 진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3% 하락했고 S&P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포셀, 그러니까 패닉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장세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많이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정도의 강한 폭락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여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있어서도 상승으로 전환보다는 이제 하락폭은 지난 이 거래일보다는 상당 부분 하락폭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강한 변동성과 더불어서 다소간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더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9월에 빅스텝뿐만 아니라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순히 주식시장에서의 폭락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실업률이라든지 혹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이제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주식시장에서 폭락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거다라는 이러한 이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약간 너무 이제 성급한 예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9월로 지금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B컷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이런 폭락세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실업률이 급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 연준이 주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 높게 고려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여기에 B컷이 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기에 이미 돌입했다라고 평가하기도 다소 이른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을 하면 연준은 조금 더 신중한 관점에서 그리고 주식시장이 향후 어느 정도의 진정세를 보일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최종적인 인하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지금이 바닥이다. 연준이 어떠한 정책을 빠르게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열어두고 보기보다는 조금 시장을 경계하고 좀 예의주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본시장연구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로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두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무려 우리나라에서는 이 숫자가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235조 원이나 증발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제 시장 마지막까지 보셨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의 하락이었죠. 코스피가 8%, 코스닥이 11%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뭐 그 중에서 첫 번째 뭐 AI 버블 논란,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워렌 버핏의 주식 비중 축소, 뭐 이렇게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그렇게 크다라고는 저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합쳐져서 어제 그런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어제 하락세는 좀 뭐랄까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락은 되게 급작스럽게 나옵니다.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장중부터 계속 천천히 떨어지면서 종가까지도 계속 하락세를 유지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충격을 많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컸던 부분은 AI의 버블 논란이 제일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 버블이 언제부터 나왔냐라고 저는 생각을 본다면 구글 실적 발표 이후로 그때부터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보면 동반적인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구글에서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 가지고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망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컸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부분을 AMD 실적 발표 이후로 많이 돌렸습니다. AI 거품 논란을 많이 없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갑자기 항공모함도 급하를 하면 모습세가 나오면서 진짜 전쟁이 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불안감이 좀 더 만들지 않았나. 매도가 매도를 불렀다라는 시장이 어제가 참 느껴지는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이탈이 굉장히 심하죠. 앞서 네. 말씀해 주셨던 뭐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의 청산도 있지만 ETF 쪽에서 좀 기계적인 매도가 나타나면서 뭐 방어주, 경기 민감주할 것 없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하락의 이제 주 원인 자체가 자금의 로테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AI의 매매, 특히 뭐 CTA 펀드들이 많아졌어요. 네. 사람이 매매하지 않는 또 기계적인 매매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로 지금 사실 11%까지 던질 정도 되면 사람이었으면 매니저였으면 손이 안 갔을 겁니다. 예, 결국에는 다행이죠. 알고리즘에 의한 매도가 많이 나왔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그걸 촉발시켰던 결정적인 원인은 엔캐리 청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엔캐리 청산의 시발점이 그러니까 BOJ가 금리 인상을 했던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엔캐리 청산이 시작된 시점은 트럼프 피격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피격이라는 것 자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보고 포지션을 청산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피격이 되면서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지 않았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을 새롭게 자금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AI 트레이드의 포지션 자체를 청산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급격하게 옮기면서 그때 이제 AI 보호블론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순환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빠지고 이 자금들이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중소형주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약세를 일으키면서 거기에 이제 BOJ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엔화의 이제 급격한 반등, 네. 그에 따른 이제 엔캐리 청산이 좀 급격해졌죠. 특히 엔캐리 자금의 성격이 이게 안정적인 달러 자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포지션 자체는 대체적으로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엔화를 빌려와서 그걸 네. 달러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엔화에 대한 환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환해지 상품이라는 건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포지션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금의 성격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모든 부분,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AI 쪽에서 또 특히 많이 또 매물이 나오면서 거기에 또 우리나라 시장도 엔캐리 트레이드 쪽에서 또 포지션이 우리나라가 25조 정도 올해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샀잖아요. 네. 상당 부분 엔캐리 또 자금이라고 보니까 또 많이 또 거칠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제는 청산이 한 반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은 그 자금들이 좀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청산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캐리 자금을 또 네. 가지고 간 사람들의 성격이 물론 뭐
단기로 보는 사람도 한결 있겠지만 급한 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또 장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특히 또 자금 자체가 엔캐리 네. 자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건 그러니까 매도 물량은 조금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엔화 말씀을 해주시면서 최근에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의 청산을 촉발을 시킨 것은 트럼프 피격 당했을 때부터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일본 BOJ에서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다들 인하 기조인데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엔화가 급격하게 다시 한번 강세로 네.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 엔화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하는지 이것도 이제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 엔화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그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돌고 있는지 그걸 확 딱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계속적인 어느 정도 공포감은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일본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보다 일본이 더 큰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경기나 이런 부분이 더욱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아야 되냐?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데 일본이 더욱더 타격은 받을 거다. 일본 증시에는 더욱더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금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엔화의 추가적인 지금 시점에서의 강세가 지금 단기간에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BOJ의 기조 자체가 금리 인상 기조를 아직 꺾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총재의 발언이 너무나 솔직히 맞습니다. 강했어요. 제가 보기엔 순간적으로 이분이 숏을 쳤나라는 생각을 할 근데 그분이 또 처음 그 자리를 맡는 거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을 못 하셨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조심해서 발언해야겠다 싶어서 좀 약간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기조를 보였잖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좀 겪기도 겪고 특히 일본은 30년의 디플레이에 대한 또 흔히 말하는 PTSD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제 생각에는 좀 꺾을 수는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못 꺾겠죠. 아무래도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분기 정도만 지나도 완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엔화의 포지션도 엔화의 포지션인데 달러화가 일단 연준이 일단 금리 인하 기조를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화 자체가 강세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세 기조라면 그쵸. 결국은 반대 통화인 엔화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갈 때 환율을 800원 보는 가능성이 이제 좀 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더 떨어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가는데 속도는 이제 조금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올라가는 기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엔화 강세 기조 그리고 어제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우리 원화 대비 달러의 그렇죠. 움직임도 정말 이례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저께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 기조에서 원화도 뭐 급격하진 않겠지만 강세 기조를 나타낼 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나요? 코스닥이 11%, 코스피가 8%. 저는 사실 저도 20년 가까이 시장을 네. 봤지만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걸 처음 보거든요. 저도 거의 코로나 때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 네. 때보다 더 악독했다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코로나 때는 진짜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천천히 계속적으로 빠져주는 부분. 네. 이게 매도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충격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네. 추가 조정이나 과도한 우려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우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어제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더 큰 하락세가 나왔다.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뭐 AI 거품 논란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3분기 실적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은 부분이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장 투자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냐, 안 오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제일 거품 논란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달에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때 AI 거품 논란을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우려다.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국은 그래도 버텨냈다고 하죠. 아시아권에서. 근데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렇게 세 개 국가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의 하락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과도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 어제 하락했으니까 오늘은 어떨까? 앞으로는 어떨까인데 추가적인 조정을 어떻게 좀 염두를 해두고 계십니까? 뭐 이거 사실 뭐 시장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긴 신이에요, 한데요. 그렇죠? 예, 개인적인 제 생각은 네.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의 저점이 저는 저점일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어제 그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네. 당일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급락은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렇게 형성됐던 저점이 저는 코스피에도 저점일 것 같아요. 물론 저점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예, 그만큼 저는 이번 하락을 좀 과도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팬데믹 때처럼 V자 반등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는 좀 전격적으로 연준이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각국에서 정말 말도 사상 유례 없는 정말 실질적인 돈을 찍어줘 버렸잖아요. 네. 예, 그런 식의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대책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하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리겠다. 하지만 바닥은 이제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샤메 법칙이라는 게 많은 지금 언론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유튜브들 쪽에서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속된 말로 공포 장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되는데요. 샤메 법칙은 그렇게 중요한 룰은 아니에요. 통계의 나열인 거지 뭔가 경제학적인 인과관계의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정략도 샤메 법칙 자체도 결국에는 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클라우디아 샴 자체도 이거 아니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아직 뭐 샤메 법칙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실업률 관련 부분도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은 이민자에 대한 또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민자에 대한 변수를 제외하고 볼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실업률보다는 실업보험 적용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IUR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실업보험 적용률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업보험을 적용받는 고용자들이 얼마나 해고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거는 미국 국민의 90% 노동자들이 실업보험에 적용이 되거든요. 이 말은 미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게의 해고율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해고율은 이민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초반에 지금 하락의 움직임이 지금 동시효과 20분 정도 나왔는데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이거 제가 보고 있는 숫자는 이제 약간 호수도 좀 있겠죠. 코스닥이 이게 뭐 마이너스 14% 하락인데 아무리 반대 매매 그냥 하한가로 다 때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한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개장하고 나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 하락을 좀 멈추고 대반전을 하기 위한 가장 큰 트리거가 될 만한 것은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또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까지는 한 2주 남았거든요. 2, 3주 남았거든요. 2, 3주 동안에는 그럼 계속 우리는 힘들겠네요.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CMA, MMF 관련해가지고 네. 역대 유동성 자금들이 많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저가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 네, 자금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의 자금들을 제일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 좀 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이 이끌어줘야 우리나라도 지금 오를 수 있는 장세가 나온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부분인데 이런 시장 분위기에 반전할 수 있는 조건은 누가 뭐래도 지금 타이밍에서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좀 더 탄력성을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또 그것 또한 또 아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미국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욱더 저가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 수 있는 부분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더 하락하는 부분보단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대장주가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좀 더 추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라 하면은 우리는 뭐 미국에서 반도체 얘기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반도체 외에 다른 종목들이라 하면은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던 뭐 조선 금융주 이야기까지 할 텐데 손바뀜이 나타나지 않고 기존에 올랐던 그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때도 좀 그런 종목들 위주의 반등이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낙폭이 워낙 세서요. 네네. 제가 이제 예전 같으면 기존 주도주가 주도주를 할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은 제가 또 반도체 아저씨라서 아 그래요? 반도체를 미스터 반도체군요. 네. 네. 그래서 막 밀고 해서 당연히 저는 반도체가 주도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 생각도 반도체일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대부분의 모든 지수, 모든 섹터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이번 급락으로 해서 제로 베이스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거의 새로운 시장이고 그럼 결국에는 모든 종목에서 흔히 말하는 이 빈집털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이 없어요. 반도체까지도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밸류업 이런 쪽도 지금 다 빠졌어요. 네. 기관 외국인 다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새롭게 뭔가가 주도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서 어떤 게 주가 될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여전히 저는 반도체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업황은 노이즈가 없거든요. 물론 뭐 AMD와 관련된 부분에서 블랙웰 관련 부분도 사실 수요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공급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드 타임을 더 길게 만드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했을 때 빅테크 기업들 캐펙스 증설 엄청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증설하라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 뭐 보면 반도체가 나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저는 뭐 주도주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자체의 워낙 낙폭이 커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뭐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섹터가 치고 나가는지 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치고 나가는 섹터가 주도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반대 매매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이렇게 싸진 그런 종목들을 뭘 사야 할지 지금 사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할 때 한꺼번에 사지 말고 좀 분할 매수를 네, 하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늘 방송을 통해서 드리잖아요. 어떻게 오늘부터 좀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어제 그 충격에서도 오늘장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을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종목들을 가장 들어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손길이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를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를 했던 부분이 저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를 봤을 때 우리가 천천히 올라갔던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합니다. 나는 안전한 투자가 좋아 하면서 안전한 종목들을 많이 투자했어요. 또 어제 같은 하락하는 장에서는 다 같이 빠졌습니다. 결국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로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실을 보면은
조금씩 위험한 투자를 많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큰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봤자 20-30% 올라간다고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50%, 뭐 100%까지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는 내 손실분을 만회하고 싶다는 욕심이나 욕망들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더욱더 쏠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외국인들도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이쪽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눈길이 많이 간다. 이때까지 비싸서 못 샀던 제약바이오주들 지금은 이제는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조금씩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물려 있으시죠? 현금 여력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한 저는 패닉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고 계신다면 홀딩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당한 급락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급락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포지션은 확실하게 손절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종목에 집중할지는 제 생각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주일 동안 지수가 반등될 때 가장 세게 나오는 섹터가 네. 그게 제가 보기엔 차기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존에 있던 종목들 다 정리를 하고 그쪽이 좀 올라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혹시라도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잡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이 저점 1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야죠.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네.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안 사면 어제도 이미 좀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저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래 꼬리 단 거 보면서 그 말씀해 주셨던 가장 반등이 세게 나오는 섹터 중에서 바이오, 특히나 대형 바이오 종목들은 빠질 수가 없겠구나 싶었고요. 어제 조선주 많이 빠지고 나서 오늘 지금 장 초반부터 조선주 동시효과에서 반등하는 거 보니까 조선과 바이오는 일단은 기존 주도 섹터이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추이는 좀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일주일간의 움직임, 과연 조선바이오 오늘장의 상승 말고도 과연 뭘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조선바이오 말고 또 다른 섹터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전력기기.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네.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선이 천천히 올라가는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전력기기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적 그쵸. 발표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수익날 구간도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물론 AI 관련해가지고 뭐 부정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겠지만 AI 관련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가 가장 탑픽으로 나오지 않나. 반도체도 좋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수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큰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네. 느끼는 부분을 전력기기 쪽으로 많이 돌아갔지 않았나 그런 수급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력기기 이 세 개는 꼭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오늘 좀 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쵸. 그 오늘장에서는 저는 장 초반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분량 남들이 눈물 흘릴 때 그거를 주워 담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런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 나눠봤습니다. 개장 전 동시효과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둬야 할 만한 내용들 정리해드렸고요. 딜사이트S 이정호 전문가,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